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 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이렇게 불리죠. 웃지요. 사실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계절이 벌써 5월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5월의 행사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저는 성년의 결혼 날.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에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데 5월에 또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한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몰아서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죠. 김느낌님은 몇 월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11월에 했죠. 딱 반대네요. 6개월 차이. 저는 5월 5일에 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냥 순진하게 그땐 제가 아이를 그냥 당연히 낳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올 행사가 많은데 한 번에 합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지 않고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남의 어린이날을 빼앗았구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됐어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5월을 고르신 거군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기념일을 한데 합치는 걸로는 이명박 대통령만큼 대단한 분이 안 계시잖아요. 네. 자기 생일에 결혼을 했고 그날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하죠. 굉장한 인연인데요. 아니 제 생일이 역대 여러 대통령의 당선 확정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제 생일날 선거를 해서 그날 확정됐고요. 그 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제 생일 전날에 선거를 했는데 당선 확정이 다음날 됐습니다. 생일에 맞춰서 큰 인연이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나오는 대통령들은 약간 좀 그렇죠. 사정이 바뀐 다르겠죠. 이제 장미 대선이 됐으니까 제가 그 어려운 이제 굴레에서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네.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댓글이 여러 개 달렸어요. 네. 보기 드문 현상이죠. 물론 보기 드문 현상 대부분 이 반가운 일이 아닌데 이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우선 하나 소개해드리면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아이디가 무려 다이소 만수르님이세요. 와우. 되게 생소한 조합이네요. 다이소와 만수르라니. 책 사이다는 친도쿠 생활을 접고 싶은 저에게 너무 큰 방해자입니다. 이 친도쿠라는 게요. 사타와 일다의 조합어일 거예요. 일본어로. 그래서 책을 쌓아두고 이제 읽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을 뭐 제 얘기기도 한데요. 이분께서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안 되겠다. 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 오셨는데 우리 이 책사에다 방송 한 번 듣고 나면 읽고 싶은 책이 한 10권씩 생긴다고. 네. 특히 후다닥 일세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아 이건 빨리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한 사연이고요.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세 분 다 책을 꽤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보관하는지, 또 소장할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가나다 순인지 분야별인지 이런 거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바갈라디님은 혹시 메비우스의 띠지 진행하시던 그 바갈라디님이신가요? 라고 오. 해주셨는데 팬 유명인. 네,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자, 두 분 뭐 책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어쨌든 서재가 있어서 네. 서재에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요. 음. 그리고 원래는 책을 못 버려서 정말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알라딘의 책을 팔았습니다. 무려 몇십만 원의 돈이 오. 제 수중에 들어와서 근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책이 있었구나 싶은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읽지 않았던 책인데도 정말 못 버리겠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 꼭 다시 읽고 말 거야. 이런 책들을 분류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계기였고요. 지금은 약간 한량한 상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행복한 때네요. 네,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와이프도 책을 좋아해서 음. 저희도 책 정리는 분야별로 하고요. 그러니까 와이프 책과 제 책을 좀 분리해서 넣어놓는데 그래서 항상 와이프는 책을 좀 많이 버렸으면 좋겠다.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사하면서 한번 다 처분을 해서 지금은 팔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요즘에는 제가 책을 산 다음에 읽어보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책이다. 그럼 바로바로 팝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거 저한테 이제 이 책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은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고 칼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게 인용하는 걸 잘하세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책에서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하루 따로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하고 저거를 다 색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 분이어서 약간 뭐 최신 툴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한글 파일에 쭉 적는 거죠. 쭉 적는 거죠. 쭉 적는 거고 그렇게 하면 또 장점이 이게 어디에 뭐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또 약간 기억력 향상에도 또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킵이라는 툴을 쓰는데요. 그냥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냥 메모장 같은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책을 한 권 하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하고 내가 적어놔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적는 식으로 이제 쓰고 있죠. 저는 독서 일지를 저도 그 선생님처럼 한글 파일로 앞에 날짜를 붙이고 책 제목을 붙여서 독서 일지를 가지고 있어요. 야,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느라고 바빠서 뭐 정리, 읽은 다음에 기록해 두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못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스스로도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느낀 게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책의 그 저자가 쓴 신간이 있었어요.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제가 그 책 나오자마자 산 거 있죠. 보통 그런 일은 없어요. 산 줄 알죠. 갖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이 기회비용 때문에 빨리 사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까맣게 기억을 못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산 책을 4월 3일에 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건 있어요. 가령 이제 알라딘에서 저는 주로 책을 사는데 알라딘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총 하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책을 2권 사야 될 경우가 뭐 보통은 그렇게 사죠. 한 달에 2-3권 정도 사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예스24에 쓰는 거죠. 그러면 알라딘에서는 예전에 샀던 책을 또 사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에 이걸 예스24에 샀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람 시스템이 있으니까 난 되게 무방비로 하고 있다가 당했어요. 네, 당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죠. 네. 야, 이거 어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보 통합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소개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김느끼님께서도 댓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거 좀 약간 오래된 댓글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소개를 안 해서 K 마빈이라는 분이 네. 그 일전에 그 저희가 내가 사랑한 도시 이야기 특집을 했을 때 해외 도시만 이야기한다고 이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이번에 국내 도시 얘기를 해서 네. 감개무량하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강릉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강릉에 답사 유적지도 많고 관광지도 많은데 이제 선교장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때 알라딘님이 선교장 막 여러 가지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괜찮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강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네, 얘기를 했었는데 김느끼님 강릉 안 갔다 온 것 같다. 실제로는 속초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포켓몬고는 이제 당시 속초와 고성에서만 가능해서 이제 속초를 속초 마을이라고 불렀었는데 속초 갔다 와서 강릉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고 일단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북강릉에서도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북강릉. 네, 북강릉에서도 포켓몬이 나왔고 그 지역에만 나오는 또 포켓몬이 있어서 네, 정말 덕후들은 북강릉에 갔다 왔던 뭐 이런 좀 사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제 주변에서 좀 들을 거잖아요. 제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지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또 강릉을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릉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한 게 날씨 좋던데 무슨 날씨가 변덕스럽고 막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이건 되게 고급 정보인데요. 여러분 강원지방 기상청이 강릉에 있습니다. 이 지방 기상청은 다 광역시 단위에 있어요. 근데 강원도만 강릉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릉이 날씨가 지랄맞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강원지방 기상청이 강릉에 있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댓글 읽다 보니까 다음에는 뭐 우리가 사랑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랑한 강릉으로 특별편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괜찮네요. 좋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자, 그러면 우리 산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김느끼님 차례죠? 네. 어떤 책 사서 읽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작년에 나온 그 심리 분야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손꼽히는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책이 베스트셀러 출신인지 모르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주변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되게 괜찮았어요. 우울증을 다룬 책 중에서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 원석을 찾았구나. 근데 저만 찾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한 2018년이 나온 책이죠. 네. 이게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제목 자체가 컨셉이에요. 그렇죠. 많은 그 우울증 다룬 책들이 자기 경험이라든지 상담의 사례라든지 이야기 중심이거든요. 이 에피소드들. 근데 이 책은 뇌과학.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신경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이 책이 재미난 게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서점이 심리 분야에 강한 서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일하는 서점의 독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되게 특이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야 문과 니들은 좀 이제 들어가라. 이건 이과가 답을 해야 될 문제야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 뭐 간략하게 내용 설명드리면 우울증이라는 게
뭐 하여튼 이상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신경 회로가 어떤 우울한 패턴으로 가도록 이제 이걸 이 책에서는 하강나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패턴이 형성되고 이게 반복이 될수록 점점 더 우울함에 빠져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이 하강나선을 상승나선으로 바꿔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가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제가 오히려 봤던, 그러니까 저는 우울증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 주변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제가 되게 심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들은 멀쩡한 사람한테 상담을 해오거든요. 그럼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됩니다.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냥 뭐 약 먹어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해주는 저 자신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을 보고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해줄 만한 게 많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분들께서 자주 상담을 해오는 이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우울할 땐 내과학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책 김느끼님께서 사서 읽으셨다고 하니까 언뜻 떠오르는 책이 막 나온 책 중에 나는 심리치료사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그 업계에서 한 40여 년 경력을 갖고 있는 오래된 베테랑이죠. 이분이 막 그 심리치료사 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심리치료사가 아니더라도요. 되게 읽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 그래요? 통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즐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밋밋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꼭 이렇게 밀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존재 기반으로 주인공이죠. 네. 문제가 있는 순간에는. 그거 읽는데 맞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그 책에서 심리치료사 역할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풍경을 바꿔주는 일.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덧붙여봤고요. 저는 이 책이 요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울할 땐 내과학이요? 네, 우울할 땐 내과학에서 일단 우울할 때 해야 하는 일. 햇빛을 많이 쬐면 좋다. 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쬐면 좋고 되게 이게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이 책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사회에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하강나선을 상승나선으로 바꾸게 되는 이제 한 가지 단초 중에 하나로 뭘 소개하냐면 바라보기를 얘기하거든요. 바라보기. 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는 걸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본다는 건가요? 내면을 본다기보다는 내 그냥 상황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유체 이탈한 것처럼 이렇게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스르륵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다는 거를 한번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제가 본 거는 얼마 전에 아니 작년에 나왔던 그 뭐였지? 고등 래퍼라는 네네. 거기서 이제 명상하는 래퍼 친구가 나와서 되게 그 친구가 김하온 씨가 네.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명상의 요지가 약간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뭐 가까이는 법륜스님 증문즉설의 대부분의 노하우가 바라보는 거예요. 화가 나. 왜 네가 화를 내는지 바라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바라보는 행동들이 뭔가 이 사람을 침착하고 한 발짝 이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될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보통 불안해지기 쉽고 맞아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지? 막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휩쓸려가기 좋은데 일단 이 바라보게 되면 불안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사놓고 아직 읽지 않았는데 딱 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지만 주변에 사실 그런 친구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참 많아요. 요새는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엄마들이 특히 또 굉장히 제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기에.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 이 책을 읽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당사자가 이 책을 읽어도 좋은가와 그 옆에서 어쨌든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읽기에는 어떤 책인가. 한 가지죠, 결국은. 두 어떨까요? 가지 제 생각에는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우울증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우울증이 좀 심한 우울증 환자다. 음. 일단 약을 드시고요. 책으로 뭘 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약을 드세요. 약을 드시고 그냥 이 책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유효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저희 오늘 산책판책에서는 김리김님께서 심심출판사에서 나온 앨릭스 코브의 우울할 땐 뇌과학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저희 그럼 이제 주제책 메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메인 코너 주제책 시간입니다. 이달의 주제 고르느라고 저희가 고심했는데요. 고심 끝에 결국 이 5월은 또 가족의 달이잖아요. 네. 이 보편적인 주제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그냥 5월 가족의 달, 가정의 달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느낌을 담아서 이번 주제는 가족 얼어 죽을 이렇게 읽으면 되나? 이거 잘 살려야 되는데 얼어 다시 죽을 해보세요.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가족 얼어 죽을 하고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뭐 가족에 대한 새로운 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존의 가족 이 구조나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볼 수 있는 책들을 각자 골라보기로 했는데 정말 이 겹치는 게 없는 책들을 고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황주부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저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골랐어요. 이 책이 김하나, 황선우 네네. 이제 두 작가가 함께 살면서 네. 겪은 이야기를 쓴 에세이죠. 맞아요. 일단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정말 지루할 틈 없이 되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사람이 각각의 화자예요. 선우 씨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씨가 얘기하고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은 시점에 다른 시선들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두 분의 글맛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 글에 들어 있어서 그 글맛을 느끼면서 읽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저를 돌아보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독거의 경험과 혼거의 경험이 꼭 결혼이 아니라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던 친구들은 혼자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골에서 친구들끼리 많이 자취를 한다든가 뭐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경험이 많았고요. 저도 또한 자취를 친구랑 같이 했었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임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이 결혼이라든가 뭔가 가족이라는 게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저한테 되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적확하게 짚어내면서 굉장히 한 분 한 분씩 꽤 유명한 셀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화려한 독신 생활 그러나 자취 생활을 접고 본격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꾸려가면서 이 집이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이게 되게 임시적이지 않은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 가족이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가족의 뭐라 그러죠? 화학식은 네네. W2C4예요. W2는 여자 둘이 네네네. 연상이 되는데 네. C4는 뭡니까? C가 뭘까요?
C와 요즘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가족이 D도 있어요. D. C는 뭐 캣, D는 캣, 뭐- 그쵸. 아. 그래서 고양이 4마리가 대가족이네요. 그렇죠. 함께 모여 사는. 그래서 하나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 그러니까 W2C4의 분자식을 이룬 그런 가족의 형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형태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자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도 굉장히 계몽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떠오르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점이 네네. 이 두 분도 각자 살던 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합치신 겁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임계점이라고 하는 어떤 순간 혼자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닌데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함의 끝 다른 게 또 없을까? 네네. 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혼자 사는 것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럼 남들이 꼭 같이 살려면 남자랑 해야 돼라고 하는 꼭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나? 꼭 그걸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살아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둘이 그거를 서로 탐색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삽시다 막 이러면서 이게 손잡고 들어가서 뚜벅뚜벅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더더구나 이분들은 집을 구입하세요. 그랬을 땐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동거인이자 파트너이자 가족이라고 표현되는 가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지금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폭력적이지 않게 굉장히 촉촉하게 던져주어서 저는 정말 즐겁게 읽었어요. 요즘에 뭐 다양한 가족의 형태 얘기할 때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동반자법 같은 네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험이나 시도는 계속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책에 대한 많은 관심도 네네. 그런 문화적인 이제 네네네. 상황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아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뭐 모든 이제 사회 구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를 들면 4인 가족 중심으로 이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그 집 분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부양하는 가족이 있어야 되고 뭐 자녀가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점수에서 그렇죠. 낮은 걸 받게 되고 또 그런 편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좁은 집에 살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 저는 그 편견도 참 잘 납득이 안 가요. 공간이 아니, 뭐 혼자 능력이, 살아도 예,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넓은 집에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뭐 어떤 단지의 공동주거 주택 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 네. 그런 1인 가구의 혜택을 주는 이 집들은 굉장히 협소한 평수로만 그쵸. 이 아예 그걸로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살아도 공간이 적은 공간이 자기들에게 맞는 생활 그렇죠. 양식의 사람도 네, 있고 맞아요. 저처럼 짐이 많아가지고 책 같은 게 좁은 집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그냥 2명이면 이럴 것이다. 4명이면 이럴 것이다. 이걸 그냥 딱 전제해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구나. 아마도 근데 뭐 가족이라는 게 네. 이제 국가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거는 이 체제 구성원의 재생산이 되는 단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게 엄마 네. 아빠가 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고 이게 이제 보통 지금까지 정상 가족이라고 이제 얘기되어 온 것들인데 네. 아마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미혼모와 그 자녀가 있는 가정 요게 이제 첫 번째로 기존의 이런 가족들이 받아왔던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제 편입 상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령 뭐 W2C4나 D4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요즘 뭐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네네. 한데 국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딱히 뭔가 배려의 대상, 혜택의 대상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근데 배려나 혜택 이전에 기본은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려해야 되는 것들은 장려금을 주고
기본적으로 기본의 어떤 혜택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주잖아요. 우선순위에 뭐 분양을 할 때도 우선순위를 준달지 어떤 장려금을 준달지 예를 들어서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혜택 이전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지금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애가 없는 가족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장례식장을 생각해도 너무 썰렁할 것 같기도 하고 누가 그러면 상주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벌써 현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 내가 앞감당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시선을 바꿔도 지금 현재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의 범주에 내가 안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혜택의 부분이 아니라 저는 현실의 문제고 이 현실들을 적어도 드러내고 감당해야 되는 몫은 있는 거잖아요. 국가라든가 이 사회 시스템이. 그리고 저는 네. 아마 그러니까 구성원을 재생산하지 않는 가족에 뭔가 이제 세금을 더 매긴달지 이런 식의 일종의 보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혜택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0. 얼마 9 얼마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이 벌칙의 형태가 되겠죠.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근데 너를 가족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네가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담론들이 머지않아서 아주 저희의 피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대한 가족 내지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사실 명명하기가 좀 전 조심스러운데 다 가족은 다 가족이죠. 하지만 예,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어떤 그런 구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 김하나 황선우 작가가 함께 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주제책으로 황주보님께서 권해주셨고요. 제가 가져온 책은요, 그래픽 노블인데요. 네네. 앨리슨 백델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자전적인 얘기인데 이 앨리슨 백델은 이 작품보다도 우리에게 백델 테스트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얼마나 이제 성평등한 네.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3가지를 던지죠. 첫째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2명 이상 나올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할 것. 그리고 3번째는 그 대화가 남성에 대한 내용이 아닐 것. 이것을 충족하면 이제 성평등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영화다. 이 백델 테스트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회상하면서 쓴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자주 상상해요, 사실. 그래요? 네, 내 부모가 언젠간 세상을 떠날 그렇죠.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되게 용감하다. 용감한 건가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벌써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부모의 부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애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모와의 애착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그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1살 먹을 때마다 내 나이가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엄마 아빠의 나이를 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너무 용감하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아마 그런 관심 때문에 저는 이 책도 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이 Fun Home, 즐거운 집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의적이에요. 이 아버지가 영어 교사이긴 한데 이 집안이 대대로 그 마을에서 공동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의사죠. 그러니까 그 FUNERAL 여기에 앞에 FUN을 또 따서 그치. 중의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 영어 교사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문학적인 취향이 있는 분이고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책도 권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느낌은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동성애자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레즈비언이라는 걸 자각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허심탄회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책이 처음에 양장본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이 페이퍼백으로도 또 나왔는데 페이퍼백 표지에는 바로 그 대사가 네네. 장면이 표지에 이제 실려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내 부모와 서로의 어떤 뭐 생각 아니면 삶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봤나 사실 이게 대본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얘기 못지않게 계속 이 비춰서 내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랑 이런 부분에서 얘기 나눠본 적이 있나?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상을 해봤나?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 참 무심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되는. 그게 무심함의 문제일까요? 갑자기 의문이.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부제가 가족 희비극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희극이자 비극이자.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남긴 사진들, 뭐 편지들, 아버지가 읽을 때 밑줄 쳐놨던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어떤 장면들, 아 이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아버지가 이때 이 책을 이렇게 읽었을 거야. 라면서 그 아버지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 결과가 이 책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도요. 네, 저도 종종 상상하거든요. 어떤 내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지금 그 시기에 나이가 와 있거든요. 비슷한 나이.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내가 그 나이쯤 되면 아버지랑 좀 그때 얘기를 나누면서 뭔가 뭐 기록을 하든 뭐 개인적이든 뭐 다른 방식이든 글로 써보든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오래 해왔지만 시도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또 비춰져서 여러 그런 감상이 들었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뭐였냐면 문학에 대한 묘사였어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나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몇몇 작가 뭐 조이스 뭐 이런 작가들에 대한 까미라든지. 그렇죠.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부녀죠. 그죠? 이 부녀는 네네. 부녀라고 표현 어쨌든 아버지와 그 딸. 아버지와 딸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실제 살면서는 네. 대화가 거의 없었고 실제 본격적인 대화라고 할 만한 건 정말 죽기 전에 맞아요. 아빠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모를 그 죽음 직전에 너무 짧은 하나의 순간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재구성을 했을까? 이 둘의 역사를.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란 건 대부분 되게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나 대화를 그렇죠. 통해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둘의 관계에는 실제 대화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이 문학이라고 하는 아빠가 추천해줬던 책 그러면서 얘기해줬던 얘기들 뭔가 이렇게 써줬던 어떤 커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정말 무심해서 그럴까요라고 되물었던 거에는 우리의 가족에 그런 힌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가족에 나와 아빠 사이에 나와 엄마 사이에 그러한 힌트들이 있을까 적어도. 그런 확연한 장면이 우리 가족은 사실 그렇게 대화가 많은 가족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가족에. 저희 셋 중에는 황주부님이 제일. 저희는 좀 많죠. 저는 이 대화의 경험이 있어요. 아빠와도 남편과도 동생과도. 그 장면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저희가 이제 잠깐 별거를 하고 합칠 때 잠깐 아니고 꽤 남편이 듣고 있는데 네. 합칠 때 아주 인상 깊은 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존재의 본질에 대한 대화인 거예요. 존재와 관계에 대한 서로의 그러니까 모든 가면을 벗고서 서로가 그럼 다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뭐야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본질을 드러내는 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화가 가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힌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적어도 문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우리의 어떤 대화의 소재가 너무 네. TV 드라마로 그게 될까? 혹은 뭐 이렇게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면 이 집도 특별한 집이긴 하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다른 책이 떠올랐거든요. 그 책은 정말 거의 안 팔렸던 책인데 뭐예요? 궁금. 제목이 수런거리는 유산들이라는 오, 책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비슷해요. 음. 부모가 이제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근데 이제 부모가 살던 집에 남겨진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온갖 이 잡동사니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막 둘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막 그 망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편지들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 부모의 삶을 그야말로 학습하는 거죠.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버릴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내가 부모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수근거리는 유산들이 많네. 그래서 일단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아.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얘기와 네. 그 부모가 주고받았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막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황제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특별한 자료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저한테도 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 주어져 있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김예김님은 어떠세요? 그런 상상 해보세요? 저는 사실 부모님하고의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은 편이고 이제 잠시 후에 소개드릴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을 통해 그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머릿속에서.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바글라디님하고 비슷한 이 의문을 가지고 항상 살았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히 슬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뭔가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이 가족의 어떤 물리적인 사슬이 끊기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어떤 타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감상에 젖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저도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친한 친구들 만나면 주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안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도 저는 이제 아버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변 인물들이 뭐 고모랄지 어머니랄지 뭐 할머니랄지 이런 분들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내가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왜 나한테 그랬을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은 없었지만 이렇다 해명은 없었지만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운이 좋은데 어쨌든 지금도 아버지랑 뭐 이렇게 딱히 사이가 좋진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에 나와서 막 보통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와 딸은 되게 살갑잖아요, 사이가.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딸이랑 뭐 야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가족들 몰래 밥 먹으러 가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하고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남들이 보면 왜 저렇게 퉁명스럽게 대화를 해? 하라고 하지만 저와 이제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이미 익스큐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우리 김느낌님의 어떤 의문들을 한 방에 해결해준 책이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 어떤 책입니까? 이 유명해서 아마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주디스 리치 해리스가 지은 양육 가설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죠. 부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 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청취자들 다 아시겠죠. 그럼요. 이제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네네. 저의 개인적인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육아책이 있고 그 육아책들이 자신만의 정답을 목 놓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아기를 태어나서 탯줄이 달린 탯줄이 아직 이제 덜 잘린 채로 아기를 받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주제예요. 얘를 어떻게 키울 거냐. 왜냐하면 이제 일종 모종의 책임감이 들잖아요. 저는 사실 책임감이 이렇게 투철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정말 책임감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서 야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계속 훈수를 둬요. 근데 여기에 휘둘리다 보면 뭐 하나 둘씩 사기 시작해서 집안에 막 육아용품이 산더미, 뭐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 책을 읽으면 정말 마법처럼 애가 잠을 잔대요. 아니 무슨 해리포터도 아닌 거고. 그래서 한번 사서 실험을 해보고 싶긴 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실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어도 그렇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하지만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아, 내 애를 잘 키우고 싶다. 이런 걸 꼭 읽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이요? 그렇죠. 어. 이 책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키우든 애는 그대로 안 자란다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아니 황지부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읽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안 그런 증거가 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많은 편견만이 아니라 실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그러니까 가정과 아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에 들었을 때 어이가 없는 얘기인 거죠. 아니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고 내가 느낀 게 있고 이런데 이게 말이 돼라고 싶지만 책을 읽다 보면 그 나의 굉장히 강고했던 생각에 정말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00% 설득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책이 그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써야 하기 때문에 쓴 책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쓰는 책이 있거든요. 이 후자는 뭐냐면 이미 이제 머릿속에서 이게 묻고 발효가 다 끝나서 다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런 책은 굳이 뭐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펜 대면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이 약간 그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고 이 저자의 양력이 되게 독특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정반대 입장이었어요.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애가 자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의 책들을 공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뭔가 학교 교재를 만들려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목소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착실한 자료 조사를 해서 이제 완전 정반대 되게 위험한 책을 내놓은 건데 평단에 되게 극찬을 받았고 이 저자가 이제 실제로 2명인가 3명의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예요. 네네. 그래서 되게 직관적인 예들이 막 나와요. 가령 뭐 이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부모가 키우는 대로 애가 자라나게 된다면 생각을 해봐라.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줬던 이 촌스러운 스웨터를 집에 나가면서 몰래 벗어놓고 나간 적 있지 않냐. 부모가 주는 게 촌스러운 스웨터, 부모가 주는 이런 어떤 가르침이나 영향이나 이런 게 촌스러운 스웨터. 그러니까 이게 촌스러우면 애한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직관적인 예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단락이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책이 거의 물경 한 670페이지. 600 제가 갖고 있는 책은 624페이지인데 그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은 되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넘어가요. 정말 잘 넘어가요. 술술.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은 반드시 이 책을 저는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김니끼님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적이 있었나? 없어. 제가 이 책사이다 하는 이후로 처음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람의 태도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책일 경우에 더군다나 이 책의 내용은 그 부모가 뭘 하든 애한테는 그다지 큰 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챕터를 넣어놨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어. 일이라는 챕터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먹기 딱 좋은 거거든요. 이 부모가 하는 게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실증된 통계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근거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부모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관심이 갔는데 그 챕터도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읽어보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아, 궁금해지. 그래서 600페이지 다 읽기 힘들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챕터가 한 30쪽 정도 돼요. 그냥 이거 일단 읽으시면 나머지 부분에 있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본인의 어쨌든 이전의 가설을 깨고 네. 본인의 가설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를 키우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어떤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사회적인 효용이라고 할까요? 네. 굳이 찾자면 그런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30쪽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거는 뭐 근데 책 소개 같은 데도 많이 나와서 아마 검색을 하시면 이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 나오는 소제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죄책감을 내려놓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이렇게 쌩까자는 얘기가 네네. 아닌다는 네, 거죠. 네.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또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게 요즘은 가장 유의미한 얘기죠. 저 좀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든 결정적인 팩터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결정적이지 않다. 부모가 양육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의 주장이고. 네. 근데 이 또래 집단은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야,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좀 놀아. 그런 얘기 많이들 하셨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래 집단을 이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그리고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저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바갈라디님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얻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드려보면 결국에 이 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이고 이 또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돼요. 애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가족이 이 또래 집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족과 유리돼서 뭔가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가족하고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이 있고 막 소름이 돋고 등줄기가 막 땀이 흐르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사실 미치긴 했지만 제 또래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네. 사실 이 양육 가설이 이게 양육 가설이라고 해요. 부모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양육 가설이다. 가설에 그렇죠. 지나지 않는다라는 네네.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드는 근거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가정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것 자체 역사가 진짜 짧은 거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의 중산층 가족의 모델이 얼마나 됐냐. 이 안에서 마치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로 보면 너무나 얇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는 아이의 판단과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부모가 아이한테 요즘 부모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크게. 우리 네. 애가 이 험한 세상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부모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몫은 저는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또래 집단에도 가고 가족에도 있을 텐데 얘는 그 항상의 약간의 다름과 큰 다름 사이에서 매번 맥락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결국 그 아이잖아요. 음. 그 아이의 자아고 정체성이고 본인의 모습일 텐데 우리가 좀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케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케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네. 실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더러 계실 것 네. 같아서 저는 원래 책 구절을 잘 안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책 구절 읽고 있으면 제가 되게 바보 같고 약간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안 읽어드리는데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책을 안 사실 수도 있으니까. 자녀의 또래 집단이 자녀에게 나쁜 꼬리표를 붙이는 걸 부모가 막을 방법은 없다. 왕따 문제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낮출 방법은 있다. 부모는 자녀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최대한 평범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 평범은 여기서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히는 걸 말하고요. 애들은 튀고 싶지 않아 한대요. 매력은 피부가 좋지 않은 아이를 피부과에 데려가거나 치열이 고르지 않은 아이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조언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거나 보험 처리가 된다면 심각한 안면 이상은 성형수술로 고쳐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용서인 거죠. 네, 완전 실용서인 거죠. 실용서인 저한테. 그리고 이게 되게 소극적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들을 제안하고 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걸 하려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하려면 부모가 이 또래 집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뭐 저희만 해도 네. 예,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요즘 애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지 않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제 내가 부모가 이제 자식의 세계로 편입될 수 있고 이제 자식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팩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와, 오늘 저희 가족 얼어 죽을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지레 우리들의 어떤 그 시니컬한 태도들을 갖고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황주부님께서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앨리슨 백델의 펀홈, 그리고 김느낌님께서는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양육가설, 이렇게 세 권을 주제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재밌었죠? 네. 네. 가족 주제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저희 그러면 가족 얼어 죽을로 이야기 나눈 책사이다 35회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36회 방송으로 다다음 주죠.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